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저희 기어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기어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보시면 원주 피치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원주 피치 말고 모듈부터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모듈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여기를 펴놨습니다. 모듈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공식들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특히 또 모듈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별 3개죠. 기어의 크기를 구하는 부분 자체가 별 3개, 대부분이 모듈 값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모듈이 뭐냐? 저희 앞서서 어덴덤, 디덴덤 말씀드리면서 어덴덤은 이제 모듈 값, 디덴덤은 1.25를 곱한 모듈 값,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듈이 뭔지 그때는 모르셨죠? 근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모듈은 뭐냐? 저희가 기어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기어의 모듈은 뭐 2야, 3이야. 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서 그 기어의 이빨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같은 모듈 값인 기어들끼리 맞물려 돌아가게 적합해요. 근데 모듈 값이 다르면 맞물려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듈 값을 저희가 좀 따져가면서 기어를 써줘야 되는데, 이 모듈 값은 뭐 어떻게 따로 뭐 저희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어는 어떤 값을 쓰겠다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어를 어떻게 크기를 구하냐?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주어져 있죠. 기어에 피치원 지름 D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D는요, 기어에 있는 이수에 비례하고요, 거기에다가 모듈 값에도 비례해요. 그래서 기어의 피치원 지름값은 모듈 곱하기 이수다. D는 mz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 값이 작아지면은 기어의 피치원 지름값도 작아지고, 기어의 이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피치원 지름값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D는 mz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풀려요. 너무 간단한 공식일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앞 페이지로 한번 와보실까요? 오시면 여기 원주 피치 있죠? 원주 피치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우선 원주 피치, 저희 앞서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원주 피치는 피치원에 있는 피치점으로부터 다음 피치점까지의 거리가 저희가 원주 피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원주 피치 값을 저희가 D는 mz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원주 피치 값, P는 뭐냐? 피치원 둘레를 기어의 이수 Z로 나눠준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피치점에서 다음 피치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기어의 이수를 해주면 기어의 이수만큼, 즉 원주 피치가 반복이 될 거니까 피치원의 둘레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둘레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피치원 지름이 D니까 D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원의 둘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이 피치는 Z분의 파이 D.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P는 Z분의 파이 D가 되는 거고, 이때 Z분의 D가 저희 앞서서 D는 MZ. 자, 이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Z분의 D는 뭐냐? Z가 1로 넘어가면은 Z분의 D가 되는데, 오른쪽에는 M, 모듈만 남으니까 파이 M.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이 기어의 모듈이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기어의 원주 피치 값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간단하죠. 모듈에 3 넣어주면 됩니다. 3파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모듈 값이 주어져서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Z값, D값 줘놓고 원주 피치 값은 몇이냐? 이렇게 구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D는 mz,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시고 얼마든지 이항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름 피치입니다. 지름 피치는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특히 저희가 인치 방식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번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자, 기어 2의 크기를 인치 방식으로 나타냈다.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기어의 이수를 피치원 지름값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즉 기어 이수는 Z니까 Z를 피치원 지름 D로 나눈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Z를 D로 나눈 거? D는 mz였으니까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이렇게 이항되면은 m분의 1은 D분의 Z가 되겠죠. 아, 즉 모듈의 역수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인치 방식으로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모듈의 역수라고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5.4를 해주셔야 값이 나오겠죠. 밀리미터 값이. 자, 그래서 총 정리해보면
모듈의 역수인데 25.4를 곱해준 n분의 25.4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모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z분의 d니까 d분의 25.4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공식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바깥지름. 바깥지름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치원 지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지름이면 어덴덤 값이 있겠죠. 근데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어의 2가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어덴덤 값이 모듈이면 반대쪽에도 모듈. 즉 P치원 지름값 D 더하기 M 더하기 M 해줘야 바깥지름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D 플러스 2M,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깥지름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표준 스퍼 기어에서 모듈이 4다, M4래요. P치원 지름이 160일 때 기어의 기수는 뭐냐?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근데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D는 MZ,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웬만큼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큼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어의 인수 Z는 어떻게 구하냐? D는 MZ였으니까 Z 남겨두고 M 이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M분의 D, M이 4, D가 160, 즉 40.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기어의 속도비 그리고 중심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우선 속도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때 왼쪽 게 좀 더 작고 오른쪽 게 좀 더 크면은 왼쪽에 저희가 구동 에너지 줬을 때 오른쪽 게 좀 더 적은 회전수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저희 감속비라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왼쪽 게 있다고 해볼게요. 왼쪽 게 지름이 2예요.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총 이동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에 대한 총 이동거리 둘레가 되겠죠. 둘레, 원의 둘레. 즉 그러니까 지름이 2면 2 곱하기 파이, 즉 2파이만큼 회전한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거는 지름이 2배 크게 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뭡니까? 한 바퀴 돌면 4파이만큼 가죠. 네, 오른쪽 거의 지름이 4니까 둘레가 4파이가 됩니다. 한 바퀴 돌면 4파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냐? 왼쪽에 있는 게 한 바퀴가 아니라 2바퀴를 돌아줘야지 2파이 곱하기 2 해서 4파이만큼 거리가 이동하겠죠. 즉 얘가 2바퀴 돌 동안 오른쪽 거는 한 바퀴밖에 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감속비가 뭐냐? 2분의 1인 거예요. 왼쪽 거의 RPM,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가 120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 거는 60 RPM, 60회전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저희가 감속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왼쪽 것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돌았다. 2번 도는 동안 오른쪽 게 1번 돌았다. 그럼 속도비 I는 2분의 1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 이때 여기에서의 지름, 원의 지름값만큼 영향을 받는다. 자, 2분의 1이 되려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오른쪽 거가 지름이 더 컸죠? 오른쪽 게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 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4분의 2 이렇게 되면서 똑같이 2분의 1 값이 나와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왼쪽 게 회전수가 더 많고 오른쪽 게 적다. 이러면 감속이 되는 거고 왼쪽 게 더 적게 회전하고 오른쪽 게 더 많이 회전했다. 그러면 가속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회전수와 지름값의 크기는 역수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옆에 D는 MZ니까 각각의 MZ 값끼리도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듈 값, M 값은 같아야 얘네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으니까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해 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수만의 함수로 정리가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 관계를 나타낸 게 이 속도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단순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예시를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왼쪽 게 뭐 지름이 2일 때 오른쪽 게 4였다. 그럼 어떻게 얘네가 맞물려 돌아가고 속도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될 것인가. 자, 이런 걸 좀 정해놓고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거리.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C라고 돼 있죠. 왼쪽 기어의 중심축의 위치, 오른쪽 기어의 중심축의 위치. 자, 중심축과 중심축 사이의 거리, 이걸 중심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심축과 중심축 사이의 거리. 자, 그러니까 이 값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왼쪽 기어의 지름의 절반값, 오른쪽 기어의 지름의 절반값 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즉 왼쪽 기어의 지름의 절반값 플러스 오른쪽 기어의 지름의 절반값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분의 dA 플러스 dB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또 뭐예요? 또 d는 mz 이렇게 변환시켜 준 거죠. 네,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바로 개념 잡기 문제 있죠.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듈이 2예요. m은 2. 각각의 이수가 20과 30이래요. 자, 그러면은 ZA가 20, ZB가 30이다. 자, 두 기어의 중심 거리는 몇이냐? 자, 우선 지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DA는 2 곱하기 20이니까 40이 되겠죠. DB는 2 곱하기 30이니까 60이 되겠죠. 자, 이것들의 이제 절반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40의 절반 20, 60의 절반 30 더해주면 50 나오죠. 저희가 이 공식을 외워서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개념 자체를 이해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찰차입니다. 마찰차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었어요. 기어랑 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기어는 이제 원판이 있고 거기에 이빨이 나 있었잖아요. 근데 마찰차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냥 마찰차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얘네가 서로 꽉 맞닿을 수 있게. 그럼 얘네가 서로 꽉 맞닿은 상태에서 회전을 했을 때 마찰력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마찰력으로 왼쪽에 돌면 오른쪽 것도 같이 돌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개의 바퀴를 직접 접촉하여 밀어붙인다. 그때 생기는 마찰력으로 회전을 시킨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찰력을 이용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미끄러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슬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속도비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힘이 클 때도 마찰력만으로 전달해야 어려워서 힘의 전달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쓰냐? 일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속도비가 굉장히 클 때,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의 기어로는 전동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구성을 간단히 하려고 마찰차를 주로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찰차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기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연관 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 뒤에 배치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 공식들 있죠. 자, 공식들 먼저 보시면 중심거리 구하는 공식 완전히 똑같고요. 내접인 경우도 이제 가끔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속도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속도비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저희 기어의 속도비에서도 회전수와 지름의 비 할 때 각각이 지름과 회전수가 역수를 취했었잖아요. 자, 그랬던 것처럼 마찰차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회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름이 커지면 회전수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옆에 이제 각속도를 붙여놨는데, 네, 각속도도 가끔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서 나타내 봤습니다. 각속도는 어차피 회전에 대한 속도를 나타낸 거라서 네, 그냥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에는 반지름이죠. 네, 이렇게 마찰차와 기어의 나름대로 속도 전달이나 아니면 중심거리나 이런 등등에서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 지어서 봐주시면은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두 개를 다 아시게 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념 잡기 문제 보면서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름이 D1 200, D2 300. 이때 내접 마찰차에서 그 중심거리는 몇이 될 것이냐? 내접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거리가 그냥 외접일 때랑은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어떻게 다르다고 되어 있죠? 위에서 보시면 2분의 dA-dB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거리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거리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는 방향이 다를 때, 벡터 값을 나타낼 때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거리라는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0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자, 보실까요? 자, 200과 300이에요. 공식에서는 dA-dB니까 원래대로 하면 200-300이 되겠죠. 자, 그럼 값이 중심거리가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거리는 5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거리 값에 대한 부분은 절대값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300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00이 나왔다. 그럼 절대값 취해서 100을 2로 나눈 5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 저희가
거리라는 게 음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값이 나올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홈 마찰차입니다. 마찰차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전동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마찰차의 표면이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홈이 있는 거예요. 홈이 있으면은 얘네가 접촉하는 면적이 훨씬 더 커지겠죠.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마찰로 인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전달 동력을 더 크게 계량해 준 거라 보시면 되겠고, 네, V형, 자, 이런 식으로 많은 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꽉 밀어주면은 마찰이 더 많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게 이제 홈 마찰차다 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념 잡기 문제인데, 네, 직접 전동기계 요소는 뭐냐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이 전달하는 방식이 원동 측과 구동 측이 서로 직접 붙어서 에너지를 전달하냐, 아니면은 원동 측과 종동 측의 사이에 어떤 요소를 하나 거쳐서 에너지를 전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전동 혹은 간접 전동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이때 저희가 뭐 벨트라든지 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게 되면은 이제 간접, 그 밖에 뭐 기어나 마찰차처럼 스스로 직접 붙은 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직접,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이면은 붙어 있는 것들을 봐야 되니까 이런 로프를 이용해서 에너지 전달, 벨트를 이용해서 에너지 전달, 체인을 이용해서 에너지 전달, 이런 것들은 다 간접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마찰차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어의 제도법. 네, 별 3개나 있죠?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만큼은 잘 하나하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퍼기어의 제도 먼저 봐볼게요. 스퍼기어는 축의 직각인 방향,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죠. 축의 진행 방향이 이러니까 그거에 직각이 되는 방향에서 바라보게 주투상도를 나타내 주고요. 나사나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저희가 나사산을 나사에 이렇게 다 그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어에서도 나사의 이빨처럼 기어의 이빨을 다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다 표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끝원, 이의 끝쪽 있죠? 여기 굵은 선으로 하고요. 굵은 선 보이시죠? 그리고 피치원, 여기는 가는 1.3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도 보시면은 가는 1.3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피치원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뿌리 원은 실선이에요. 근데 이 끝원은 굵은 거였고 입뿌리 원은 가는 실선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정면도를 이렇게 위에서처럼 단면도로 도시한다. 그러면 입뿌리 원이 굵은 실선을 나타내요. 무슨 소리냐? 보시면, 자, 여기는 가는 실선이죠. 근데 단면도로 표시했을 때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를 둬서 표현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는 어떤 선, 어디서는 나사를 표현할 때처럼 뭐 이빨 이런 걸 다 표현을 해주냐 아니냐, 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제도할 때 저희가 표기해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표기해주는 부분을 요목표로 만들어서 기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모듈, 압력각, 이수, 피치원 지름, 이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간다. 전체 이높이 다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죠. 특히 뭐 지름, 모듈, 이수,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전체 이높이 2.25 m,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헬리컬 기어 제도 방식인데요. 헬리컬 기어 제도 방식도 제법 잘 나와요. 스퍼 기어가 제일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스퍼 기어 그릴 때랑 다 똑같은데 정면도에서는 이가 어떻게 이렇게 비틀려 있는지 이거를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 표시됐냐? 여기 있죠. 네, 이거를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단면도 쳐놨죠? 단면도 안 치면은 그냥 가는 실선 3개로 이렇게 쭉쭉쭉 그어줘야 됩니다. 단면도 쳐놨으니까 단면도일 때는 2점 세선이다. 보시면은 여기 2점 세선으로 그려놨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단면도일 땐 2점 세선이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스퍼기어의 도시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 중에 어떤 것이 옳냐? 첫 번째, 피치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가는 실선인가요? 가는 1.3선이죠. 잇 봉우리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잇 봉우리선이 어딘가요? 이 끝원이죠. 이 끝원은 가는 게 아니라 굵은 겁니다. 굵은 실선. 다음 이제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그림은 이게 정면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면도에서 봤을 때 단면으로 표시한다면 이 고래선, 이 뿌리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뿌리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아니죠. 단면으로 표시할 때는 가는 게 아니라 굵은 걸로 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으로 4번. 축 방향에서 본 이 고런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축 방향에서 본 거는 가는 실선, 그리고 단면으로 표시할 때 직각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면 굵은 실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찰차와 기어 제도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 좀 외워줄 게 많습니다. 대신 외워주는 만큼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헷갈리시더라도 시간을 더 투자해서 꼭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어링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베어링도 제법 등장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도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